소선거구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의 방식이에요. 소선거구제. 선거구의 크기가 작고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만 뽑히는 건데 장점은 뭐냐면 거대 정당의 후보에게 유리하다. 그래서 양당제적 경향을 띠게 된다. 이게 왜 장점일까? 선거의 낭비가 조금 줄어들겠죠. 뭐 이기는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집중을 하면 되는 거니까 소수당에는 좀 불리한 거죠. 둘째, 후보들의 입장에서는 선거 비용이 적게 든다. 자, 셋째,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 선거 관리가 쉽다. 역시 효율성을 추구하는 민족이야, 우리나라. 넷째,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후보들의 인물 파악이 쉽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단점도 많죠, 여러분들. 단점 얘기하고 중선거구제 얘기 잠깐 드릴게요. 단점은 소수당이나 무소속 후보에게 불리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쎄 빠지게 해도 힘들 수 있어. 둘째, 사표가 대량 발생한다. 사표라고 하는 건 기권표인 게 아니라 그냥 무효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당의 후보가 30% 득표를 하고 B당의 후보가 29% 득표를 했는데 얘만 이기는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29% 및 나머지 안 찍었던 한 30% 이상이 41% 정도 맞나? 계산을 해보면 41%의 나머지 후보를 찍었던 그런 국민의 의사는 싹 다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오로지 30%의 의지만 반영이 되게 돼요. 이래죠. 그래서 사표라고 하는 건 기권표가 아니라 패한표가 되는 거예요. 사표가 대량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시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시대 때도 그렇고 맨날 사람들이 정부 욕할 때 보면은 찍은 놈들이 책임지라고. 뭐 고작 48% 가지고 당선돼 놓고서는 국가를 이렇게 날아먹는다고 그 10년 내내 지금 들리는 말이야. 박근혜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문재인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아무튼 그게 별로 이렇게 격차가 없이 다른 후보랑 별로 격차 없이 당선이 된 경우에는 국민들이 화를 낼만 하죠. 걔네들이 압도적인 수로 저 대통령을 뽑은 것도 아닌데 이 난리를 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과반수로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머지 과반수는 사표인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90% 이상 해가지고 당선된 건 아니니까 원래부터 별로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치 않을 수 있죠. 제가 문재인을 엄청 싫어한다고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다 싫어해요. 그 사람뿐만 다 싫어합니다. 저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치적인 막 이런 거. 아니 누가 와가지고 댓글 달았어 블로그에. 제가 로스쿨한테만 공개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데 외부 강의를 나가면서 이제 노출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몇 년 동안 아무도 관심이 없던 내 블로그에 나도 내 걸 안 보는데 거기 누가 와가지고 도서 목록 있잖아요. 그거 해놓은 걸 보고서 정치적 성향이 보이는 책들이 아주 즐비하다고 누가 즐비라는 단어도 잘못 썼어. 용법도 맞지 않게 단어를 그렇게 그거를 그렇게 써놔.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지웠더니 또 와서 또 쌌어. 또 지웠지. 뭐 아니 남이 사 왜 난리야 그거를 그런 거나 그냥. 저도 성향이 있는 책을 추천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나마 좀 나은 책들을 추천한 건데도 그렇게 하더라고. 무서워 세상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아무튼 간에 자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 정당이 득표율이 별로 안 되는데 의석수 차이는 지금 엄청나죠. 얘는 5%나 득표를 했는데 실제로 의석 비율은 지금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의 단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정의당 같은 정당은 몇 년 전부터 중대선거제로 가자는 말을 계속 했었어요. 왜냐하면 소선거구제니까 한 놈만 이기면 되는 거니까 의원들이 무슨 좋은 정책을 생산을 하고 지역구를 돌보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내 선거 경쟁을 한다는 얘기야. 뭐든지 다 선거만을 의식한 어떤 행동들을 한다고 의원들이 선거 기계가 된다면서 중선거제를 하자. 그러면 한 지역구에 한 두세 명 뽑은 거니까 선거 경쟁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 그리고 소수당의 민의도 좀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대선거제를 하면 좀 소수당한테는 유리한 게 사실인 거죠. 그런데 또 그게 또 막상 좋으냐 하면 그렇지만도 않을 수 있는 게 일본 같은 경우가 원래 되게 오랫동안 중선거구제였어요. 중선거구제라서 한 지역구 안에 한 두세 명, 뭐 세네 명 이렇게 뽑았었는데 파벌이 있다 그랬었죠. 아까 전에.
각각 자민당 같은 경우 다른 당도 있지만 다른 당에서도 후보를 몇 명 내고 자민당에서도 후보를 몇 명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한 지역구에는 몇 명이 당선이 돼. 그럼 파벌끼리 타협을 하는 거야. 너네는 누구 내고 우리는 누구 내고.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둘 다 붙으니까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막 치열하게 싸워서 막 이기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각각의 파벌들이 그 중대 선거제를 통해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대요. 서로 경쟁 없이 다 당선이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서 끝이 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선거를 위한 경쟁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각각의 토착 세력들이랑 결탁을 해가지고 유착이 많이 발생했대요. 지역에서. 유착도 많이 발생했대요. 이해되었죠? 뭐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일본도 지금은 소선거구제를 바꿨대요. 그래서 뭐 딱히 뭐가 딱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또 어려운 거죠. 자, 아무튼 절대 다수 대표제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같이 지금 이런 거예요. 그냥 이긴 놈이 그냥 다 당선돼 버리는 거.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아셔야 돼요. 차라리 결선 투표제, 선호 투표제라고 하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 파트는 결선 투표제를 알자고 넣어둔 파트예요. 자, 어디 나오느냐 하면 페이지 104쪽을 보시면 점을 찍고 위에서 절대 다수 대표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거기를 보시면 자, 이 절대 다수 대표제에서는 과반수의 득표를 하는 후보자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결선 투표제나 선호 투표제라고 하는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이 결선 투표제는 개념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주 나와요. 자, 결선 투표제는 과반수의 득표를 한 후보자가 없을 때 1차 선거의 1, 2 후보자들에 대해서 다시 결선을 치러서 과반수로 밀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후보자들이 당선이 됐을 때 정당성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힘이 실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 와중에 서로 자기가 과반수가 될 것 같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A정당이 내가 보니까 지지도가 30%야. B정당 입장에선 내가 보니까 한 28%야. 내가 지금 싸워서는 1등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어차피 1, 2등만 남고 나머지 여기서 다시 경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과반수를 만들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다른 정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대요. 그럼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그러면 다수당의 의사뿐만이 아니라 소수당의 의사들도 좀 이제 전국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반영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결선 투표제를 치르는 게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데 더 유리해지기도 한데요. 아무튼지간에 이 결선 투표제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다? 과반수의 후보가 없을 때 1, 2등만 다시 1차 투표를 한 다음에 과반수가 없으면 1, 2등만 다시 가지고 재투표를 하는 겁니다. 이게 결선 투표제고 우리나라에도 이거를 도입하자는 말이 많죠. 그 다음에 선호 투표제라고 하는 것은 일단 거기 잘 읽어보실게요. 유권자들의 선호가 다른 두 표를 줘. 일단 2명씩 쓰게 하는 거야. 그 발에 아래 제가 그림을 넣어놨어요. 1선호, 2선호. 되었어요? 선호에 따라 투표를 하게 된 다음에 절대적 조건을 충족시키는 한 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A, B, C, D 후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1선호, 2선호를 다 써놔요. 그래서 오른쪽 읽어보실게요. A 후보가 3표, B 후보가 3표, C가 2표, D 후보가 1표를 획득했다고 합시다. 이럴 때 가장 적은 득표를 한 후보 D를 탈락시켜요. 그럼 D가 찍었던 다른 후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보면 유권자 8번을 보시면 1선호가 D였고 2선호가 A였죠. 그러니까 D 후보를 탈락시키는 대신에 D 후보를 찍었던 유권자 8번의 2선호 A 보이시죠? 얘를 A 후보에다가 한 표를 더 주는 식으로. 이해되었어요? 이렇게 하는 투표 방식이라고 해요. 이런 투표 방식, 선호 투표제. 이 정치 개념은 제가 모의고사에서 개념들이 나와 있는 모의고사를 드릴 거예요. 하프 때. 그때 푸시면서 개념을 좀 익혀보세요. 아셨죠?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제는 뭐다? 자, 정당이 득표한 비율, 밑줄 칠게요. 득표한 비율에 따라서 의회의 의석을 배분 선출하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소선거구제로 하면 소수당의 민의가 절대로 영원히 반영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례대표제를 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총선을 가면 일단 내가 원하는 후보한테 한 명 찍고
나머지 하나는 내가 원하는 정당한테 한 명 찍고 이렇게 두 번 찍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이해되었죠? 그 정당 찍은 거 가지고 하는 투표제가 이제 비례대표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후보가 아닌 정당을 상대로 투표를 하죠. 그리고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이 배분되는 방식이에요. 자, 비례대표제를 적용하여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우선 비례대표자 명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비구속 명부식이 있고 구속 명부식이 있어요.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비구속 명부식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정당에서 각각의 정당에서 어느 후보를 우리는 우선순위로 하겠다는 걸 안 정해놓은 거야. 안 정해놓고 그냥 정당에 투표를 하면 돼요. 아니면 내가 특별히 그 정당에 원하는 의원이 있으면 정의당의 아무개, 민주당의 아무개 이렇게 찍는 거야. 이해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구속 명부식이에요. 구속 명부식이 뭐냐면 우리 정당은 비례대표를 한 10명 낼 거거든? 10명이 낼 건데 1번은 누가 당선되고 2번은 누가 당선되고 3번은 누가 당선되고 이렇게 내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었죠? 그러면 만약에 정의당이 한 5석을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가 당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당이 욕을 요번에 많이 먹었던 이유가 1번 후보를 그 프로게이머 출신 그 누구야 여자애 있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의원, 여자 의원 있어.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프로게이머 출신인데 뭐 대리게임을 시켰대나? 뭐 그래가지고 되게 말이 많았던 여자 젊은 20대야. 고유정인가 뭐 유정인가 뭐 기억 들어가는 이분이 이제 1순위였던 거고 6위를 그 대한항공 땅콩향으로 유명했던 그 박찬진인가? 하는 분이 6번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분은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을 지지하는 이분이 훨씬 더 이제 유명하고 하니까 왜 이런 사람을 6번으로 하고 왜 저렇게 대리게임을 해가지고 도덕성이 문제가 있는 애를 1번으로 내세웠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말이 많았었어요. 근데 정의당에서는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투표를 했대. 자기들끼리 투표를 해서 이렇게 후보를 정한 건데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왜 제가 1번이냐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정의당에 표를 줬는데 엉뚱한 데 당선시켰다 막 화내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아무튼지 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구속 명부식이라서 정당 지도부 입김이 강한 거죠. 이렇게 자기들끼리 투표를 했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 같은 경우는 정당 지도부가 그냥 명단을 작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1번부터 몇 번까지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정당 지도부의 권한이 강해지는 거고 눈치를 봐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나 자리 얻어보려고. 자, 아무튼지 간에 자, 투표가 끝나면 득표한 비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받는데 한국의 경우는 현재 총 300석 중에서 비례대표가 이제 47석이에요. 원래는 54석이었거든요. 54석이었는데 이 민주당이랑 그 새누리당이랑 그 박근혜 정부 시대 때였던 것 같아. 내 기억에. 박근혜 정부 시대 때 54석에서 47석으로 줄여버리는데 둘이 합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민주당도 똑같은 놈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예요. 다수당이 유리한 거거든, 이거는. 자, 아무튼지 간에. 뭐 자꾸 정당 욕을 하는데. 아무튼.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정당 득표율이 39.53%였어요. 그러면 39.53을 47석에 곱하는 거예요. 곱하면 수치가 한 요 정도 나오죠. 여기서도 얘가 31.62%를 득표를 했으면 47을 곱하기를 해요. 곱하기를 하면 이만큼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일단은 정수 할당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정수 할당을 이렇게 하고서 이제 나머지 할당된 거를 반올림을 해가지고 이 반올림을 했을 때 숫자가 큰 당에 그냥 몰아주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배정을 해주는 게 비례대표제인데 여기 또 자세히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넘어가시면 제가 한 장 넘기시면 106쪽에 페이지 106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례대표제를 개정하자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개정을 하느냐 여러 가지 논의가 일어났었는데 그중에 연동형이 있었고 그 다음 나온 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였고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결정이 됐어요. 자, 근데 여기 이 계산하는 방식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업 중에 해드리진 않을 거고 비례대표제를 알면 이걸 읽는 게 좀 편해요.
그래서 먼저 살펴봤었고 넘겨보시면 107쪽을 보시면 그래서 2020년 총선 전에 계산한 사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상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 했을 때 선거법을 개정을 했다. 현재 의석을 기준으로 해서 선거법만 개정을 했을 때 어떻게 숫자가 변하느냐 하면 거대 정당이 더 유리해지죠. 민주당이 확실히 유리해지죠. 정의당한테도 처음에는 유리해지는 거였어요. 유리해지는 거였는데 이때 비례 민주당이니 비례 한국당이니 위성정당을 창당을 해가지고 걔네들이 표를 쓸어가면서 정의당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의석을 차지를 했고 민주당이랑 한국당이 의석을 많이 차지하게 됐죠. 그래서 이 총선에 대해서 원래 준연동형 이게 나왔을 때부터도 욕이 많았었는데 이 비례 민주당이니 비례 한국당이니 이제 이걸 창당을 해가지고 꼼수를 부리면서 이제 욕을 또 엄청나게 많이 얻어먹었었어요. 비례대표제의 기본 정신에서 어긋난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수당이 싹 쓸어갈 거면 뭐하러 비례대표제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꼭 필수적인 건 아니고 시간은 없고 해서 그냥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용어들을 몇 개 같이 읽어보시면서 문장만 몇 개 이해를 해보고 집에 갈게요. 여러분 알겠죠? 나머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교착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으로는 통치 형태다. 그럼 통치 형태다라는 말이 정부 형태, 의원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고 2번 단락은 그래서 뭐예요? 대통령제에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3단락은 시작할 때 교착의 발생이 훨씬 줄어들어요. 근데 앞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거냐면 의원 내각제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통치 형태라고 하는 거는 무슨 제도냐 하는 거였고 1단락에서 대통령제에서는 교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2단락 의원 내각제에 따라서는 교착이 좀 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대통령제의 특성 이렇게 보시면 대통령과 의회가 따로 선출이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 임기와 의회 임기가 고정되어 있죠. 이 말은 함부로 서로를 자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권한이 굉장히 큰 거죠. 둘 다 권한이 굉장히 커. 즉 안 잘려. 안 잘리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힘을 겁나 많이 휘두를 수 있어. 그럼 원래 둘이 힘이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많으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럼 거기 지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특히 법안 발의권 등 우리나라는 법안 발의권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죠. 법안 발의권 등 대통령의 입법 권한이 강하다고 하면 대통령이 의회와 마찰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자, 이 교착은 단점 정부보다는 분점 정부일 때 더 커지지. 왜? 대통령의 당이 소수니까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하는데 야당 의원들이 잘리지도 않으면서 그잖아요. 자기들도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거니까 그만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압박을 많이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문장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며 의회가 내각에 대해서 불신임권을 가진다. 자, 그럼 보실게요.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면 힘이 한 곳에 몰린 거죠. 근데 여기에서 내각이 못하면 잘라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의회와 내각이 마찰할 가능성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잘라버리면 돼. 여기까지였어요? 그래서 교착의 발생이 훨씬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령 다수당이 과반 의석을 얻지를 못해. 그래도 다른 소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의회의 과반을 형성하거나 힘이 세지면 돼 그냥. 총리와 내각이 다수파에 의해 교체되거나 힘이 세지면 돼. 아니면 이번에는 반대로 총리가 힘이 세면 돼. 총리가 의회를 해산해버리고 조기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이런 방식. 힘을 한 곳에 압도적으로 몰아줄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교착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연립정부를 구성한다고 한다면 정당 대 정당의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정당의 기율이라고 하는 건 지도부의 장악력이에요. 지도부의 장악력이 강한 게 좋지. 의원들끼리 연합이 아니라 정당과 정당의 연합이어야 이 관계가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당 기율이 강한 게 좋은 거죠.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 쉽죠? 자, 또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대통령제에서의 교착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변형을 시도한 게 이원 집정부제. 그럼 뭐다? 대통령제에 의원 내각제를 짬뽕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이원 집정부제는 고정된 임기의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선출한 점에서는 대통령제와 같지만 대통령의 소속 당이 의회의 과반을 갖지 못하면 내각 책임제로 운영이 되죠. 그럼 거기서 다수당이 다 해먹으니까 힘이 한쪽으로 또 쏠리게 되겠죠. 동거정부라 불리는 이 경우에 여소야대의 경우에서 야당에서 이제 총리가 나온 이런 경우게 되겠죠. 정부는 내각제처럼 운영이 됩니다. 단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권한을 둘러싼 분쟁은 생길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반대로 단점정부라고 하면 뭐다? 대통령이 여대 야소야. 대통령 정당이 다수가 돼서 이 당에서 행정부도 하고 입법부도 하고 다 해먹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제와 유사하게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의회는 원내 양당제를 유도하는 결선투표제 외 과반으로 힘을 몰아주는 게 좋으니까요. 여기까지 되었어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만 읽고 집에 갈까요, 여러분들? 다 읽고 가까이 있는 김에? 자, 그래요. 자, 정당 체계에서 비례대표제는 당연히 어때요, 여러분들? 다당제를 유도하는 거죠. 당연한 거야,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는 의회 다수파의 형성을 어렵게 하겠죠? 자, 양원제에서 상원, 하원 있을 때 상원 다수당과 하원 다수당 중 하나가 대통령의 소속당과 다를 때 분점 정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효율성을 좀 낮추는 요인이래요.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의회 운영이 조금 효율성이 낮을 수 있는데 대신에는 상원과 하원이 서로 견제를 해서 견제 기능은 더 많이 살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분점 정보가 나타납니다. 자, 정당의 기율을 강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거나 정당이 이념적으로 양극화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로 타협이 안 되는 거죠. 한쪽은 자유주의, 한쪽은 막수주의야. 이런 경우라고 한다 그러면 분점 정보 상황, 모든 상황이 아니라 분점 정보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의회 과반의 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교착이 나타나기가 쉽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정당의 기율이 강하죠. 그러면 정당끼리 서로 연합을 안 해. 같은 사안에 대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면 다 같이 거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각각의 정당의 지침만 따르니까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한편 의회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실시합니다. 그러면 후광 효과가 있잖아. 문재인이 인기가 많을 때 총선을 했으면 민주당이 당선이 더 많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됐죠, 우리나라가 지금. 분점 정부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교착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아울러 분점 정부라도 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을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할 만큼 야당이 아예 커버려. 그럼 교착이 발생하지 않겠죠? 자, 그 다음 다양한 의회제도 또한 교착에 영향을 미칩니다. 의사진행을 촉진하는 의장의 권한이 강하다면 분점 정부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으로 인해서 교착 발생이 커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점 정부 상황이라고 하는 건 여소야대죠. 그런 경우에는 국회의장을 야당 의원으로 임명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의장이랑 대통령이 갈등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교섭단체 제도처럼 원내 다수당과 소수당 간의 합의를 강조하는 제도가 있으면 자, 일단 요거 이따 설명드리고 여기를 보실게요. 우리가 보통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제시문은 교착을 줄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합의가 많으면 당연히 갈등 커지죠. 합의를 강조하는 제도가 있으면 당연히 교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원내 교섭단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섭단체라고 하는 건 일단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모여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인정을 하는 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의원이 20명 이상이 있으면 교섭단체로 인정을 해줘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랑 그 누구지? 국민의힘당. 걔네들 이름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국진당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아무튼 국민의힘당이 둘 다 교섭단체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랬죠? 아니면 소수당의 의원들이야. 소수당의 의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모여서 20명이 모여가지고 단체를 만들면 돼요. 그럼 교섭단체를 만들면 일단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상임위원회, 각각의 위원회에 자기 사람들을 한 명씩 파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적인 법을 만들잖아요. 자기들 사람을 파견할 수 있거나 없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섭단체가 되는 게 중요하죠.
아무튼지 간에 이런 교섭단체 제도처럼 합의를 강조하면 교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는 다수당이 강행하려는 의제를 소수당이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 필리버스터는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신 적 있죠? 자, 필리버스터의 종결에 요구되는 인원수가 높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필리버스터 종결을 하기가 어려워지죠. 어려워지니까 당연히 교착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겠죠. 되었어요? 나머지 문장은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자, 대통령 아래 분점정부 상황의 교착을 완화하는 제도적 방안으로는 남미 국가들처럼 연립정부를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제를 내각제처럼 운영하려는 이 대안은 소수파 대통령이 야당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공동 내각을 구성을 하는 거야. 되었어요? 너네 우리가 원하는 표 좀 찬성 좀 시켜줘. 너네가 원하는 거 우리도 같이 찬성시켜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통과시키자. 너네 장관 이렇게 한 명, 두 명 임명을 해줄게. 의회 과반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입니다. 이 경우 정당의 기율이 당연히 강해야 정당과 정당 간의 관계를 이룰 수 있죠. 그러니까 연립정부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비례대표제를 의회 선거에 해. 그럼 의회가 당연히 다당제가 되지. 다당제가 돼요. 그럼 결선투표제를 대통령제에 적용을 해. 그러면 무조건 과반을 얻어야 되지. 그럼 보세요. 국회는 다당 형태인데 대통령은 과반으로 당선을 시켜야 되면 당연히 정당 간의 연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제도가 되는 거죠. 되었어요? 그럼 소수당의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되겠지. 이해되었어요? 자, 그리고 두 선거를 같은 시기에 치른다는 건 아까 후광 효과를 봤으니까 이건 빨리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미국처럼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여 법안마다 과반의 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막 설득하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좀 웃기죠? 이는 정당의 기율이 조금 약하고 의회 선거제도가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일 때 주로 이용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라 그러면 얘네들이 정당의 영향을 조금 덜 받는 자유로운 의원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례대표제로 당선된 사람들이 아닌 거지. 그래서 자기 소신껏 투표를 할 수 있는 그게 조금 더 강해지겠죠. 비례대표보다는. 되었어요? 됐어요? 거기다가 대통령이 입법 권한도 약해. 자기가 막 밀어붙일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약하니까 당연히 의원들을 설득할 유인이 커지게 되겠죠.